이제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두 야권 후보, 이 빅2라고 해야 될까? 이 후보의 만남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이종훈 두 정치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이런 것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요즘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아니 뭐 눈길 좀 끌려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시간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6시부터 한대니까 네네네. 이른바 이 단일화 단독회동 아닙니까? 옛날 왕조 시대에는 이런 걸 뭐 독대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단일화를 위한 첫 단추가 이제 꿰지기 직전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물론 그분들 입장이 아니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러나 정치평론가로서 자, 어떤 얘기가 이 자리에서 있을 것이다. 좀 비장해요. 100번 기념관이 장소인데 먼저 우리 박상원 평론가께서 일단 사실관계에서 충실해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죠. 네. 행사장에서 잠시 드문드문 본 거 외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권 교체든 뭐 정치 쇄신이든 간에 굉장히 큰 과제를 두고 두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스타일을 좀 파악하는 시간인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뭐 아주 디테일까지는 뭐 경선 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총론적으로 우리 정치가 뭐 변해야 된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수준에서 일단 내공 겨루기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본다. 가벼운 잽들이 좀 오고 가면서 덕담 수준에서 발표가 나오지 않겠냐. 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회동 이후에 결과 발표는 뭐 그렇게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두 진영이 그동안 상당히 그 나름의 공방을 많이 주고받았고, 네. 그 의제도 상당히 서로 조율을 실제로 해온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두 후보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그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외로 굉장히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이 이제 겉으로 그 다 밖에서 이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원칙론적인 부분에서의 몇 가지 합의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관심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단순 여론조사를 할 건지.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네, 하기로 근데 하고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요. 자, 이게 보시면 단일화 회동이 있게 되는데 자, 잘 안 떨어지네. 이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과거에 정치 지도자들 간의 이 독대가 여러 번 있어서 네네. 그 독대가 굉장히 약이 된 적도 있지만 또 독이 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둘만 만나고 네.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설명 또한 좀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자, 백범기념관이라는 장소를 야권이 택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전망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전국의 소용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일주일 정도 빨리 안철수 후보가 받았죠. 그러니까 물론 진보 진영에서의 압박도 셌고 그 다음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아까 윤영용 실장하고 대기실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NBA 행기에 그 장난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 네. 탁월한 마케터로서 타이밍을 잡는 데 좀 기재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기대가 짜증으로 변하는 그 딱 임계점에 뭔가를 치고 나옵니다. 기대가 짜증으로 변하고 네. 있다. 뭔가 그 시점에. 예, 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뭐 해도 굉장히 그러다가 지지도가 빠질 때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 힐링 캠프를 딱 출연하면서 타이밍을 맞췄고 네. 이번에도 10일 이후에 종합정책 발표를 한 뒤에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앞에서 그것도 민주당의 심장부인 그 광주에서 쳤는데 치자마자 주도권을 안철수 후보가 잡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받으면서 세 가지 뭐 원칙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협상에 상당히 부담을 훨씬 크게 지고 있는 게 문재인 후보의 입장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보면.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4월 총선에 만들어진 제1야당이 전립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이어서 그렇죠. 또 한 번 후보를 못 내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130명쯤 됩니다. 국회의원이. 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안철수 후보 딸랑 한 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게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만 반복하면 됩니다. 네. 단일화의 룰 협상에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변하십시오만 강조하면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큰 집의 장남으로서 식솔도 챙겨야 되고. 거느려야 될. 네, 정권 교체도 민주당 중심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부담 없는 피협상장에 들어갈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는 이래저래 굉장히 부담스럽게 짐을 많이 지고 네. 협상장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보니까 네. 이 일정표를 제가 구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6시에 이 단일화 단독 회동을 한 뒤에 7시에 또 약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잡아놨다는 얘기는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아까 우리 박상원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전술적 차원도 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반대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받은 데는 안철수 후보의 약간 초조함이 사실은 묻어난 그런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꾸준하게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었었고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쫓기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만약에 단일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을 이번에 전격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뒤집어진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위기에는 좀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캠프의 준비 상태로 보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문재인 캠프하고 사실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캠프 내에서의 소통 부분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팀워크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개인기에 의존해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건 단일화 협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권을 쥐무로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셈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는데 네. 단일화를 하되 이제 언제라는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뭐 이쪽에서는 국민 경선 방식을 어떻게든지 넣고 싶어하고 되도록이면 여론조사만으로 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말고 통 크게 둘이 아름답게 단판하고 양보해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실제로 국민 경선은 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네. 그런 것이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그 점을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계속 빨리 협상을 하자 했는데 안 했죠. 근데 칼자루는 저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4일날 자기가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따지지 않고 자기는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받은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경선과 여론조사를 결합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양쪽의 어떤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데요. 혼합식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세요? 섞을 거다 이 두 방식을. 안철수 후보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거다. 계속 쇄신 압박을 할 거라고 봅니다. 바뀌어라, 예. 고쳐라. 그다음에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가치 철학을 맞춰봅시다. 그다음에 쇄신 뭘 했나요? 계속 물어보면서 저쪽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다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단순 여론조사에 훨씬 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걸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스텝이 엉켰던 부분은 뭐냐면 안철수가 누군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 교수가 했던 문안 드립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는 것이 통 큰 양보는 애시당초 물고 나간 것이다 라고 봤고 안철수 후보의 권력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다 네. 라고 본다면 처음에 잘못 끼운 거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단일화의 방식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안철수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단순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이 카드를 안 꺼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철학과 가치를 일치시키는 측면, 당내 쇄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문재인 후보를 압박해낼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벗을 거 다 벗고 협상에 임하는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이니 뭐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니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화가 뭐 순탄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걸림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일 거다. 네. 뭐 정말 풀어가야 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세요? 결국 이제 경선 방식이겠죠. 방식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명확하게 권력 의지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것이 단일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철수로 되는 순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4월 총선 때 혁신과 통합이란 친노 세력과 구민주당이 결합해서 지금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장도 못 냈고 4월 총선도 패배한 상태에서 12월 대선에 불임정당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야권 전체가 재편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진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우리 이종훈 씨는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이번에 이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찌됐건 그 방식에 관계없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양쪽에서 서로 그 합의가 의외로 그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경선 방식이라기보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좀 쉽게 결론이 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경선은 어차피 지금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토론회는 그래도 하다못해 몇 차례 하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정도의 얘기는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그 부분은 자신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까 우리 박상원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뭐 고쳐라, 뭐 바뀌어야 된다. 네. 쇄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중요하게 그 민주당에 지금 요구하는 게 그 문재인 후보가 이해찬, 박지원 이 대표 지도부의 퇴진론을 과연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겠느냐. 뭐 오늘 그렇게까지 안 나갈지 몰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정당개혁안 내놓으면서 이 얘기는 오늘 일단 안 한 걸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카드도 몇 개 없는데 저런 중요한 카드는 아껴야죠. 네. 그 접회를 먼저 뭐 보여줄 리는 없다라고 보고 사실 김한길 최고위원이 사표하면서 최고의 압박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해찬, 박지원 두 대표가 한 얘기가 후보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와 이해찬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는 이해찬 대표가 뭐 6선 의원이 좀 되니까 내 거치 문제를 후보한테 맡긴다라고 충분히 그 그린라이트를 줬겠죠. 그러면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후보의 양국 주머니 안에는 이해찬 그 대표의 거치에 관한 그 위임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치 쇄신한 건 말하기 쉽지만 대선을 임박한 상태에서 당 쇄신은 뭐였습니까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대표를 이선 후퇴시키는 그 카드는 가장 기묘하게 쓸 수 있는 문재인의 카드라고 봤을 때 양국 주머니 속에 있을 겁니다.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쉽게 꺼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카드다. 카드가 이 중요한 이 패는 뭐 한 장밖에 없는 패니까 이걸 쉽게 꺼냈다가는 다음 네. 패가 없으니까. 자,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 또 같은 맥락에서 네, 드린다면 저는 그 카드를 이미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들어오게 된 그런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그래서 뭐 보고요. 이제 누군가 채널을 통해서 비춰줬을 거다. 예, 네.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잔일화를 위해서 뭐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식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 참여정부 수석 지낸 그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 네. 어제 뭐 제가 어디 기고한 글을 보니까 절대로 민주당이 끌려가는 단일화를 하면은 지지하지 않겠다. 뭐 그런 강경한 어조의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하지만 지금 뭐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칼자루가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양보를 해야죠. 뭐 야권 단일화 얘기만 너무 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게 너무 우리 AD가 풀을 세게 붙인 모양입니다. 자, 박근혜 후보로서는 이제 정치 쇄신 카드 이걸 오늘 또 내놨잖아요. 네, 네. 뭐 대대적으로 한 보따리 내놨던데 이게 이제 맞불을 놓으려고 오늘 시점도 고른 것 같습니다. 원래 일요일 날 한다 뭐 그랬는데 자, 이게 이거 보셨죠, 내용? 네네. 이게 야권 단일화의 맞불이 되겠습니까? 맞불용으로 사실은 뭐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수용했기 때문에 저는 맞불용으로 날짜를 기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 양 후보의 단일화에 버금갈 수 있는 메가톤급 뭐 카드라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없죠, 사실은. 네. 없는 것이고 이쪽은 후보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여기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이 뭐 이렇게 대형 맞불로 맞서겠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라든지 굉장히 허우적거린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민주화든 정치쇄신이든 구체적인 맞춤형 행보를 통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불개성은 불가능한 바둑이 됐기 때문에 개가바둑이죠. 개가바둑이니까 국민마다 한 집씩 더 따가는 전략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발씩 다가가는 전략이 옳지
이 카드에 맞대응할 만한 대형 카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뭐 개헌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오히려 박의 장점을 좀 못 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우면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현실적으로 또 저 단일화에 뭐 맞대응할 만한 카드도 마땅찮아 보입니다. 예. 네. 우리 이종호 전 이 평론가. 정치 쇄신 부분은 사실은 그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치고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단일화 국민에서 이제 정치 쇄신, 야권에서의 정치 쇄신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서 네. 약간 좀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 시선이 너무 단일화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좀 옮겨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옮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 쇄신안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 아이디어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작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 시선을 끌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헌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가 계속 오가다가 결국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좀 어중간하게 좀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차라리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은 국가 권력 구조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선거구 문제도 그렇고 정당 부분도 그렇고 다 이게 개헌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개헌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했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또 미국 대선 얘기 잠시 해야 네네. 되겠어요. 이제 미국 대선 투표가 조금 있으면 한 시간적으로는 서너 시간 뒤에 이제 시작이 네. 됩니다. 일제히 모든 여론조사 또 전문가들이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빅3 후보들이 다 오바마 당선 가능성을 좋다 그래요. 이 당적도 불문하고, 근데 이유가 재밌어요, 각각.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바마가 좋다. 자, 오바마의 재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어쨌든 미국과 한미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고 그다음에 미국 역시 반집 개가바둑인데 오바마가 좀 우세한 것 같아. 반집이라도 이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오바마 우세는 사실은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그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오바마의 체인지 변화라는 것과 천지개벽할 변화죠. 미국 네. 사회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고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인 네, 네.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자체가 변화고 물론 이제 재임 중에 경제적 성과가 기대만큼은 높지는 않지만 그 변화의 여진이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게 변화이기 때문에 네.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이 변화다. 이렇게 볼 것이고 민주당의 안철수나 뭐 문재인 후보는 변화가 그 성적 그런 변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리버럴 내지 진보의 네, 어떤 네, 집권의 해석을 맞출 수 있는데 뭐 해석은 자유지만 어쨌든 흑인 대통령으로서의 미국의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여진이 아직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마지막으로 맺은 말 주시죠. 예, 뭐, 국내 대선 평가하기도 좀 힘든데, 해외로 좀 넘어가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네. 저는 일단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네. 뭐 계속 그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했는데 우리는 뭐 진보정당이 집권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이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미국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어느 정당 출신이 되든 간에 이 외교 안보 정책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사실은 배워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하여튼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 국민들 정서에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6시에 있게 되는 백범기념관에 아마 모든 시선이 일단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보고 또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네.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